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카메라 보는 걸 자꾸 까먹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은 음, 김보영 작가님. 음. 아주, 뭐라고 할까요? SF계의, 대단한 분. 대단한 분. 대단한 분. 네. 제가 갑자기 뭔가 말이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네. 대단한 분. 네. 아주 대단한 분이고, 뭐 제가 사실, 역사와 함께 하시는 SF. 사실 그 김보영 작가님의 SF를 보고 제가 SF를 좋아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SF 읽었던 많은 작품들이 이제 김보영 작가님 작품, 뭐 배명훈 작가님 뭐 등등 이제 초기에 그런 분들 작품을 읽으면서 좋아하게 됐는데, 김보영 작가님의 작품은 뭐든 다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사실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김보영 작가님 작품을 다룬 적이 없었나요? 엔솔로지는 다룬 적 있어요. 그쵸. 저희 엔솔로지에서 그 네. 히어로물 네, 다룬 적 있죠. 그쵸. 엔솔로지에서 다룬 적은 있지만 네. 아예 김보영 작가님 작품을 메인으로 하고 다룬 적은 놀랍게도 놀랍게도 네, 아직 없지 없습니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음. 오늘 그 김보영 작가님의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단편집을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저는 김보영 작가님 얘기를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당연히 해도 되죠. 김보영 작가님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네. 먼저 해보시죠. 제가요? 네. 김보영 작가님은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인터뷰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원래는 게임 개발자셨죠. 네. 원래 게임 개발자셨다가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기가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승진이 안 되셨다고. 왜냐면 그게 이제 성차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이거를 계속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촉각의 경험이라는 작품으로 그 과학기술 창작분야의 중편소설 부문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20년 가까이 이제 SF 소설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보면은 지금 신진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SF 쪽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보면은 김보영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좀 SF 소설을 쓰는 걸 꿈꾸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SF의 그 부흥기에도 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김보영 작가님만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물론. 김보영 작가님이 정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셨고, 어떤 문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김보영 작가님의 문장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아름답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좀 소위 그러니까 SF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친구들에게도 자신있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펙트럼도 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좀 과학적인 게 많이 등장하는 SF도 있고 그게 아닌 그런 좀 약간 소프트적인 SF도 있고. 네. 이 작품에서도 그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러면서도 주제는 좀 뭔가 응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편들이 이제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혹시 나는 김보영 작가님의 이런 작품이 되게 좋더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7인의 집행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7인의 집행관이 약간 그 덕후들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덕후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캐릭터가 딱 뚜렷하고 그 캐릭터들의 매력이 아주 선명하고 그래서 마음껏 뭔가 좋아할 수 있고 마음껏 뭔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인데 아주 많이 굴려져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좀 비운의 약간 비애가 있는 그런 주인공이거든요.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이 덕후들의 마음을 또 자극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그 약간 아까 게임 작업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네. 게임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저희 게임 앤솔로지도 다뤘었죠. 그것도 이제 그렇죠. 김보영 작가님이 네, 기획을 하신. 네, 기획하셨던. 김보영 작가님이 그런 앤솔로지 기획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게 그 읽어보니까 네. 자기가 그거를 막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앤솔로지를 만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좀 그 아쉬웠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앤솔로지를 사실 내는 게 굉장히 좀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그 단편선도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가 좀 기획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작가의 말을 쓰셨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 김보영 작가님은 중단편의 신이십니다. 네, 라고 문목하 작가님이 네,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그 작품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 이승의 선지자라고 콩땅콩님이 이 작품을 좋아하신다고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호연피망이라고 그것도 여기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네. 같은 무게라고 네. 2012년에 호연피망 동인지에 쓰신 작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이승의 선지자는 사실 저는 읽으면서 약간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교 사상? 불교 철학이 약간 들어가 있고 그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 그런 거를 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적으로 풀어내셔가지고 읽으시면서 그 로저 젤라든의 그 신들의 사회 그게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네. 그 신들의 사회 좋아하시면 저이승의 선지자도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저희 히어로 관련해서 저희 강연 했었잖아요. 저기 어디지? 창작 머시기였는데 한국 창작 머시기 고전 문학 머시기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 거기 네, 김보영 작가님이 나오셔서 불교 관련 얘기하셨던 맞아요. 게 기억이 나요. 네, 네.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행사가. 네. 그리고 김보영 작가님을 김혜영 님이 네. 제일 좋아하는 SF 작가님이라고 그래서 정말 뛰어난 단편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네. 그럴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책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이게 이제 2012년도 작품이 제일 오래된 작품인 것 같고 네. 2020년 작품도 있습니다. 최근 작품도 있고, 그래서 총 10개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다뤘던 작품들도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미 다뤘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앤솔로지, 네. 히어로 앤솔로지에 실린 작품도 있고 해가지고 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로그스 갤러리 종로 그렇죠. 이 두 작품은 저희가 옛날에 다뤘었고 요거는 오늘은 이 두 작품은 이제 안 다루는 걸로 네. 할 거고요. 뭐 한 차례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엄마는 초능력이 있어 네. 라는 작품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품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작품. 약간 약간 머피의 법칙 같이 나는 소풍만 가면 비가 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초능력이라고 이제 네. 정의를 지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발상해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짧은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런 좀 귀여운 아이디어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은 정말로 이 엄마가 초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분자의 움직임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도 풀어놓은 그런 내용인데 짧으면서도 또 여운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분자는 뭐 끊임없이 교체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가 그 네. 테세우스의 배 얘기했을 때처럼 네네. 네,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면서 그 분자들도 다 이렇게 교체가 되잖아요.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분자가 우리 몸의 분자로 대체가 되고 또 우리 몸의 분자가 또 이제 노폐물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은 또 다시 새로운 분자들이 우리가 네. 뭐 마시는 공기라던가 또는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분자가 되고 그래서 넓게 보면은 사실 늦든 빠르든 뭔가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변의 뭔가 세계와 과연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엄마라는 사람은 그런 분자의 움직임을 다 볼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 분자의 구성이 닮아간다는 거 또는 나의 분자가 그쪽으로 가고 그쪽의 분자가 나 쪽으로 온다는 거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살면은 또는 부부가 뭐 오래 살면은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냐 라는 식으로도 이제 이 소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제 그냥 판타지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상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고 좀 그래서 그 어떤 엄마가 피가 이어지지 않은 딸이다 하더라도 오래 같이 살면서 이 딸에게 어떤 유대를 느끼고 또 너가 나의 일부라는 거를 또 실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네. 요거는 보니까 이산화탄소 포식 기술을 이제 소재로 쓴 거라고 하세요. 작가의 말에는. 요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를 이제 딸이 보면서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라는 거를 통해서 생각이 좀 연결돼가지고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또 뭐 그런 얘기도 좀 떠올랐어요.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사실은 그 별이 폭발하면서 생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이제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다. 뭐 이런 우리는 얘기도 모두 있죠. 네. 뭐 우주의 일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생각나고 굉장히 생각나는 부분이 많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은 이제 0과 1 사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딴 데서 읽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다 거의 모든 작품을 제가 딴 데서 읽었던 작품이긴 했는데 네. 요거는 크로스로드에 수록이 되어 네, 크로스로드의 죽은 자들에게 고하라 이거를 제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화신화라는 그 단편집에도 실렸었거든요. 네. 제가 이것도 봤었어요. 네, 진화신화도 읽었었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출판된 단편집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엄마의 얘기죠. 네. 1970년대를 살아가는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반상회를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딸내미는 공부를 너무 안 한다더라. 뭐 저희 집 애는 뭐 공부를 정말 잘한다는데 뭐 비법이 뭔가요? 뭐 과외가 뭐 어떻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이 주인공이 이제 김 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딸이 자살을 했죠. 네. 자살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죠. 네. 반전이 있는데 얘기를 할까요? 네.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이 작품의 시간대가 1970년대가 아니죠. 1970년대가 아니고 뭐 정확한 시간이 나오진 않는데 2000 뭐 땡땡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막 사람들이 화성에도 가고 그래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이 1970년대에 왜 이 김 여사가 갇혀 살고 있냐? 그거는 시간 여행기인가? 시간 이동기인가? 뭐 그런 장치가 발명이 됐는데 이 장치가 발명되고 나서 과거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다 과거로 막 간 거예요. 과거로 가가지고 거기서 과거의 삶을 살아가지고 현재로 돌아오니까 현재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이제 김 여사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굉장히 좀 약간 환상 리얼리즘적인 그런 굉장히 리얼리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뭔가 그 환상적이게 풀어내는 그런 게 사실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 저희 그 옛날 저번에 읽었던 그 배 타고 돌아다니는 그 난민들 얘기 기억나시나요? 황무가 작가님의?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작품을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자역학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 그렇죠. 작품의 제목이 0과 1 사이인데 네. 뭐 세상의 모든 것은 0이나 1로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확률적인 거다, 모호한 거다 이런 게 약간 작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는 두 번째 읽는 거긴 하지만 네.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게 과거로 갔는데 가도 이제 자기 기억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갈 수는 없는데 갔다가 그러니까 가면서 자기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 시대의 뭔가 구습 뭐 이런 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른 시대로 가는데 사실은 그 본인이 그 시대를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틀, 고정관념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주인공 김 여사가 네. 과거로 간 것인지 왜냐면 여기 보면 딸은 미래에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과거로 간다라는 게 네. 뭐 내가 물질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도 나오지만 과거로 간다고 해서 이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 갔다가 온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김 여사가. 저는 과거로 그러니까 김 여사는 미래에 있는데 네. 그럼 딸은 왜 자살을 한 거죠? 딸은 보면 미래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좀 엉켜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그 작품의 시작점이 그러니까 작품이 시간 순서가 아닌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네. 작품 시작점에서 김 여사가 딸이 자살했다고 한 거는 사실 뒷부분에 이어지는 얘기인 거고 그 딸이 옥상 난간에 막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자살하기 전의 이야기.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공 화자라고 할까요? 그 주인공이 네. 사실은 그 그 자살한 딸의 자살하지 않았을 경우의 어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제가 네네, 읽은 네, 바로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존재할 확률 자체가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드문 확률로 자기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로 가서 자살을 하기 전의 자신을 만나는 거죠. 그 안경 쓴 그 네, 네. 여자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전 그 네.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읽으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이러면서 읽었는데 네. 어쨌든 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적나라하게 나와요. 어떤 학업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ADHD 약을 일부러 먹여가지고 애들 집중력을 유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잠을 뭐 안 자게 하는 약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나는 내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식을 자꾸 내모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자살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게 저는 제가 지금 입학팀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먼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시를 위해서 사실 애들이 정말로 고생을 하고 사실
약간 학대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애들을 이런 식으로 놀지 못하게 하고 거의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는 학대라고 할 만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사실 이건 몇 년 전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렇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지. 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는 뭐 네. 그 애를 때리느니 막 신체 포기각서 학교에서 써오라 그러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어, 이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네. 저는 물론 그런 건 없었지만 네. 제가 고등학생 때는 막 체벌 같은 것도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좀 뭔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그 관성적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느낌. 음. 저희 때는 뭐 야자가 막 강제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야자를 안 하는 학교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야자가 안 했다고 애들이 밤에 공부를 안 하지 않죠. 학원에 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약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집단적으로 좀 약간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안 그런 부모님들도 네.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애를 안 시켜서 더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애가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얼마 정도 크고 나면 본인의 그 자유 그 의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였거든요. 네. 네, 뭔가 부모가 억지로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근데 또 지금은 또 잘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마음대로 될지 나중에 정말로 이제 자식을 키우게 되면은 왜냐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 좀 그렇게 안 키워야지라고 이제 결심을 했던 분들도 많이 변해가는 걸 많이 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빨간 두건 아가씨 이것도 뭐 짧은 소설인데 이것도 좀 된 소설인데 네. 너무 지금 읽어도 네. 참 2017년도에 네. 한겨레에 수록된. 네네. 그 아가씨가 여성이 없는 거의 밖으로 안 돌아다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의체가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의체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삼성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어떤 기업에서 그 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껏 이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네. 어떤 상상력의 발상이었던 시작. 것 같은데 네. 상상의 시작.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공성님은? 의체를 쓸 수 있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그럼 바꿔 보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상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나중에 다음번에 태어날 때는 무슨 성으로 태어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남자가 되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그 다음에 여자가 되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거를 막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여자 쪽이 뭔가 저희 취향? 약간 취향이 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 근데 저는 커가면서 또 제 속에 약간 남자 같은 그런 부분? 보통 사회에서 남자답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또 숨어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뭐 지금은 잘 모르겠긴 한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애들은 약간 섬세함이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싸우더라도 약간 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툭툭 털면은 그냥 다시 사이 좋아지고 또 약간 뭐랄까 좀 깔끔을 떠는 것보다는 좀
대강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네. 좀 대세인 것 같은 저쪽 집단은 남자 쪽 음. 집단은 그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것보다는 나는 이쪽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냥 좀 아주 표면적으로 그냥 본 거고요. 저는 뭐 네. 그 호는 없는 것 같아요. 남자가 되고 싶다, 여자가 되고 싶다, 남자로 살고 싶다, 여자로 살고 싶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만약 바꿀 수 있다면은 네. 바꿔보곤 싶어요. 남자로 살아봤으니까 여자로도 살아보고 그쵸, 싶다 이런 그쵸. 느낌, 그냥 호기심. 그런 거는 있죠. 그런 건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특별한 취향이라든가 장점 단점 이런 걸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고, 근데 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음. 그 궁금해가지고, 근데 네. 그 동아일보인가 거기서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성별 바꾸고 싶다. 여자가 남자의 2배. 이게 2012년도가 좀 오래된 기사긴 합니다. 오래된 기사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탈고르셋이나 비혼주의 이런 얘기 요즘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확장해서 보면은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성 젠더로서 이제 그 여성으로서 수행한다라는 것에 뭐 꾸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임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으로서 수행을 거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은 그 사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다. 네. 비슷한 거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이 소설이 단순히 뭐 딴 나라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이구영님은 서로게이트라고 영화를 언급해 주셨네요. 네. 요것도 의체에 나오는 영화죠. 근데 여기서 뭐 성별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옛날에 본 영화여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네. 그렇게 의체가 보급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 남자 의체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어떤 취직에 있어서 불리하니까 그때 이제 막 대거 남자로 많이 바꾸고 그다음에 뭐 취직을 해서도 뭐 승진에 불리하니까 또 바꾸고 뭐 등등 뭔가 또 안전하지 않으니까 또 바꾸고 뭐 이렇게 뭔가 가속이 되면서 정말로 여자를 보기가 드문. 힘든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 주인공이 이제 빨간 두건 아가씨가 택시에 탔는데 네. 여자 손님이네. 오늘은 내가 운이 진짜 좋나봐. 이런 기사 아저씨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그 빠은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막 이렇게 약간 동물원 사람 보듯이 막 남자들이 네. 여자다 이러면서 막 핸드폰을 막 찍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막 괜히 막 말 걸려고 하고 좀 수작도 부리고 그런데 사실 그게 그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뭐 결혼할 거예요? 막 이러면 결혼 당연히 해야지. 뭐 이러면서 뭐 결혼 안 할 거면 뭐하러 여자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 저도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없고 서로게이트에서는 네. 좀 더 적나라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이것도 하이퍼 리얼리즘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 아가씨가 시위를 하는 거죠. 약간 네. 여자도 바깥에 이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뭔가 좀 다른 여자들에게 밖으로 나갈 용기를 주고 좀 그러기 위해서 시위를 일부러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 아가씨를 둘러싼 이 상황들이 참 지금 봐도 많이 그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 천천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뭐 아직 갈 길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각기동대 얘기도 해주셨네요. 그 공각기동대도 뭐 이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쵸. 뭐 심지어 막 기계 몸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각기동대 같은 그런 사이버펑크 장르에서는 네. 오히려 성별 개념이 좀 희석되는 성별이란 것을 오히려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게 그려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작품보다 이 작품은 좀 뭔가 진짜 현대 이 성차별이 만연한 시대에 그쵸. 의체라는 기술이 발명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쵸. 완전 근미래를 그리고 있는 네, 거죠. 그런 네. 거에 가깝고 만약 우리 몸을 우리가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막
그 단순히 우리가 남성 여성 의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 팔 하나 더 달고 싶은데 팔 하나 더 달아야지 그 저희 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처럼 네. 그렇게 된다면은 성별 개념이 진짜 희박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의 뭐 네. 사이버펑크 네. 세계관이 완전히 나중에 되면은 뭐 그럴 네. 수 있겠죠. 음. 그냥 뭐 네, 그쵸. 그 음. 공각기동대에서는 그 소령이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쿠사나기 소령이 원래 뭐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고 어쨌든 여자의 의체를 쓰고는 있는데 전신 의체니까 뭐 혹시 남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리고 뭐 공각기동대 극장판에 보면 인형사 나오잖아요. 인형사가 여성의 의체를 가지고 있지만 남성의 목소리가 나오죠. 그게 최근에 그 리메이크 되면서 여성 목소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성별을 이제 고정하지 않고 뭔가 조금 희석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설을 갈까요? 네. 네. 그 다음은 고요의 시대라는 작품입니다. 고요한 시대. 네. 이거는 2012년도에 대선 직후에 쓰였다가 거절이 당했다고. 네. 여기에 보면 막 촛불 시위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절이 당했는데 2016년에 과학 동화에 좀 짧게 줄여서 실렸다가 뭐 나중에 또 그 원래 쓰였던 것까지 다 이제 해가지고 또 다른 데 실리고 이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인지 언어학자가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신영이라는 인지 언어학자인데 이 사람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이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지지율을 막 엄청 많이 얻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이 있는 당적이 있는 사람들이 좀 뭔가 불안해가지고 신영이한테 이제 일을 맡겨요.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 되겠냐, 이런 우리가 그 단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마인드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와요. 네. 마인드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 무소속의 이 후보는 마인드넷을 통해서 선거 활동을 하는데 자신의 모든 내면을 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 마인드넷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뭐 오명을 우리가 막 만들어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마인드넷에 접속을 하면은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오명을 이제 씌우려고 해도 그런 게 막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프레임을 씌우는데 뭐 그게 좀 실패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신영이가 네. 전략을 이렇게 야마를 짠다고 하죠. 네. 이 전략을 짤 때 그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를 특정 계층이 계속 발화를 하면은 그 맥락이 어떻든 간에 그 집단이랑 그 단어의 이미지를 연결지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 라던가 진보당은 왜 항상 실패할까 하면 진보당은 땡땡땡이 안 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설득력 있으면서 되게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마인드넷이라는 기술이 사실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이제 마인드넷이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자기 내면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보이려고 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실패할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블로그가 나왔을 때도 누가 공개된 공간에 일기를 쓰겠냐라고 했었는데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흥행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소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주인공 손녀였나? 그 딸이었나?가 이제 네네, 손녀 맞아요. 맛을 업로드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그 미역국을 호로록 마셔가지고 그 맛을 그 마인드넷에 업로드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감각을 공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예, 우리가 음악을 듣듯이 맛도 공유하지 않을까? 저는 그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네. TV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맛있는 그거는 음식 네 그거죠. 그게 그 미각 맞죠? 네. 네. 튜브 같은 거에다가 그렇죠. 해가지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그 TV에 나오는 그 맛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마인드넷이 있으면 그러네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번잡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엄청난 정보량이잖아요. 사실 네. 인간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게. 그래서 아예 여기 보면은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은 뭐 참 뭐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로 좀 다른 사고방식이 이렇게 좀 보편화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유튜브 세대들이 동영상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는 것과 이제 기성 세대들이 글로 정보를 접하는 게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사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시대는 계속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고 그거를 고정시켜 놓으려면은 사실 또 많은 작업이 오히려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데 반전 뭐 그 중요한 반전은 아니고 그렇죠. 읽는 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 남겨두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콩땅콩님이 켄리우의 단편인 추모와 기도라는 작품이 좀 생각이 나셨다고 하시네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SF 너래 네. 실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 니엔이 오는 날. 날. 네, 이라는 작품인데 네. 요거는 그 중국의 뭐 신화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와 그렇죠. 관련된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순시대라고 네. 그 중국의 뭐 거의 가장 첫 번째 나라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신화적인 네.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건지가 약간 애매한 시대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단군? 단군 때 뭐 곰이랑 호랑이가 뭐 마늘 쑥을 먹었다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에는 더 옛날이죠. 그렇죠. 네, 더 훨씬 옛날이니까 이게 네. 기록도 많이 안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지 좀 불분명한. 그런데 요임금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을 굉장히 잘 치세를 잘 해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뭐 그랬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임금이 자신의 아들한테 왕을 물려주지 않고 순이라는 사람한테 그게 뭐 자기 그 사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위한테 그 왕위를 물려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순임금. 그래서 요임금과 순임금이 이 작품에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는 사실 당시에는 뭐 타임머신이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타임머신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필요한 인물을 그 시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요임금이. 예를 들어 어떤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래에 도원향을 딱 준비를 해놨더라. 그게 이제 요임금의 어떤 비밀이었다. 이런 작품인데 이 도원향과 그 뭐라 그러죠? 그 유토피아? 낙원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낙원이 끝나고 나서 순임금이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차거든요. 그게 시간 여행을 하는 기차가 있어요. 그 기차가 이제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면은 타임머신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결계가 있대요. 기차가 원형으로 달리고 있는데 어떤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 기차를 타면은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과거로는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입구랑 출구가 달라가지고 안에서 타면은 그 이 원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뭐 구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 결계가 없어져 버리는데
순 임금이 이제 종착역으로 가가지고 또 이제 그때 사람들 이제 낙원이 끝나버린 그때 사람들이 구하려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서 약간 켄리우 소설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켄리우가 이런 약간 중국 고대 뭐 신화나 이런 걸 좀 네. 사용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났고 재밌는. 실제로 그 요순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소설 하나 내지 않았나요? 아 그랬나요? 네, 켄리오가 스팀펑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읽으면서 저는 좀 네. 이해가 안 됐던 게 니엔이 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니엔이 약간 맥거핀 같은데. 아 그런가요? 니엔이 뭐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뒤에는 이 니엔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니엔이 뭔가 할 것처럼 나왔다가 나중에 안 나왔네요. 약간 어리둥절하긴 했습니다. 읽으면서. 그런데 제목이 니엔이 오는 날인데. 네. 그쵸. 춘절에 뭐 니엔이 온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니엔의 정체가 뭘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궁금한 걸로 남겨두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랑 로그스 갤러리. 네. 요거 또 굉장히 사실 재밌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거는 옛날에 다뤘기 때문에 저희 옛날 방송을 이제 보시면은 네. 이거에 대한 이웃집 히어로 뭐 네. 이런 네. 네, 방송에서 다뤘었습니다. 네. 그리고 걷다 서다 돌아가다. 네. 이것도 짧은 네, 소설이었죠. 맞아요. 이것도 한 10페이지 남짓 네. 되는. 이거는 뭐 나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이제 작가의 말에 김보영 작가님이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짧은 이야기를 쓰려고 해서 쓴 얘기다 네. 나와 있는데 네. 콩땅콩님이 아까 네. 그 공상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 민들레 왕조 연대기 아니냐고 하셨어요. 아 맞나요?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 맞네요. 제왕의 위험 민들레 왕조. 근데 이거 되게 긴 소설인데 네네. 읽으셨어요? 아니야 저 읽진 않았어요. 문 아. 내용 그 세계관만 알고 저희 내용만. 네, 집에 있어요 이 책. 저희 샀었을 걸요 거의 저희 그랬나요? 그걸로? 저번에? 네. 그 뭐죠? 네네 과제비로. 네 과제비로 샀는데 네. 아직 안 읽은 책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송사와 원숭이 왕이라는 그 단편이 있었죠. 켄리우에. 네. 이 단편도 요순 시절을 베이스로 한 거였군요.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걷다 서다 돌아가다. 이 작품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꿈속에서 네. 뭐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뭐 이런 거 과거 같아요. 여행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꿈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간 다음에 깨어나면 자기가 깨어나고 싶은 시점에 깨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점점 거꾸로 이제 나이를 먹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데 좀 짧으면서도 좀 이렇게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닮았는가? 네.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표제작이고. 네. 표제작을 왜 이걸로 했는지도 알 것 같고. 네. 이 작품이 이 책에서 제일 하드 SF적인 소설 단편인 것 같아요. 네. 가장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뭔가 퍼즐을 해결하는 그렇죠. 그런 저희 읽었던 그 책 중에 달의 우주 비행사 발견되는 그런 소설 같은 느낌. 별의 계승자요? 네, 별의 계승자. 네. 별의 계승자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책인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우주를 이제 어디죠? 유로파하고 타이탄에 지구 인간들의 식민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로파로 어떤 우주선이 가고 있었는데 타이탄에 구조 신호 같은 게 이제 오는 거예요. 네. 타이탄의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가지고 그 위험에 빠져서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이 비행 우주선의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구조 신호를 받으면은 무조건 이제 구출을 하도록 뭔가 법적인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은 지금도 해상 안전 이런 거에 법적으로 있을 거예요. 있었던 네,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네, 네. 그거랑 비슷하게 그 있어가지고 이 승무원들이 타이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급품을 떨어뜨려 주죠. 네. 떨어뜨려 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뭐 그 와중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있어요. 이 우주선을 조종하는 AI가 있는데 이거 많이 등장하는 설정이죠. 네. 이 우주선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AI가 있다라는 설정은 많이 등장하는데 이 AI가 모종의 이유로 말을 안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신한테 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의체에 자신을 넣어줘라, 업로드를 해줘라 이런 요구사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이 다수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AI를 이제 의체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 사람 인간형 의체. 네, 인간형 의체에 넣으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탄에 이제 보급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타이탄의 대기는 이제 두꺼운 메탄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그 지구보다 뭐 몇 배 더 두껍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뚫고 우리가 이 보급품을 왜냐면은 대기 중에 이제 마찰로 인해서 이게 다 타버리니까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발상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왜 이 컴퓨터가 이 우주선의 AI가 왜 인간의 몸에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미스터리적인 그런 게 진행이 되는 네. 두 가지의 뭔가 퍼즐이 그 약간 병렬되어 진행이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죠. 네. 아 맞아 에일리언에서도 그렇죠. 에일리언에서도 AI가 있죠. 그리고 그렇죠. 저희 그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 네, 프로메테우스. 네. 프로메테우스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할도 있죠. 네. 할. 2001 네. 스페이스 많이 오디세이. 나오는 설정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음. 그 이 AI가 네. 인간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누구지? 네. 이러면서 네. 시작이 그거죠. 시작에서 내가 누구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만 보니까 나의 신체의 이 상태가 어떻고 저떻고를 이제 파악을 하고 뭐 서서히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래 AI에서 인 상태에서는 계산을 이렇게 막 엄청 빠르게 했었는데 이 인간의 뇌로는 이만큼밖에 못하는구나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인간의 몸은 정말로 이 생존을 위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식욕이라던가 뭐 수면욕이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뭐 고통을 것들 느낄 수 있다던가.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사고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인간이 이성을 유지한다는 건 참 대단한 거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부분이 약간 인간 외적인 존재가 인간 외적인 존재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면서 약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되게 재밌고 또 의미 있게 봤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착한 존재입니다. 근데 막 그 인간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맞아요. 이 소설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그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그 싸가지 없는 인공지능이 아니죠. 네, 데이빗 같은 건 아니고요. 할이나 네. 데이빗 같은 건 아니고 네. 이건 이제 추가적인 그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남녀 성비가 균형이 안 맞아요. 이 우주선에 타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차별이 엄청 심하고 이 주인공이 이서진이라는 사람이 선장인데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승무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AI가 왜 인간의 몸을 요구했냐면은 그게 이제 비상 프로토콜 같은 건데 선장이 그 전체 뭔가 승무원들의 적이 됐을 때는 자신이 그 인간 의체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적으로 되돌려가지고 이 승무원 전체가 좀 의기투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외부 해적 역할을 하도록 그런 비상 프로토콜이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뭐가 잘못됩니다. 그게 잘못돼가지고 또 뭐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네. 오늘 이 책에 나오는 AI는 굉장히 착한 AI다. 아무 네. 웃자고 한 말이시겠죠. 근데 네, 이제 네.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은 네네. 네 저희가 좀 그 잘못된 예시를 들어가지고 네, 에일리언이나 이 작품에 나오는 AI는 착한 AI다. 네, 착한 AI죠. 어디야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로봇 있잖아요. 인터스텔라의 인터스텔라의 걔 누구더라? 직사각형 그렇죠. 그 생기네. 네, 네. 할이랑 비슷하게 생기네. 네. 그 친구도 굉장히 귀엽고 유쾌하네. 네, 그죠? 유쾌하잖아요. 네네. 타스. 아 맞아 타스. 네. 아 저희 농담을 70%로 조정할까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인데. 네네. 그 친구도 굉장히 착하죠. 그 친구랑 오히려 좀 더 그 친구랑 비슷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작품에 나오는 AI도 굉장히 특징적이고 재밌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로스트 유니버스라는 네.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은하탐정 케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방영이 됐었는데 네. 거기도 이제 그 함선을 컨트롤하는 AI가 나오고 그 AI가 그 인간 형태로 나오거든요. 약간 홀로그램으로 막 떠다니면서 네. 걔 캐널이라는 애인데 걔도 되게 귀엽고 발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작품이네요. 같은 네. 무게? 네. 네. 요거는 호연피망에 수록된 네. 2012년 호연피망에 수록된 작품인데 요거를 보니까 이게 한정판으로 그 호연피망이라는 동이지가 한정판으로 이제 발매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를 실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걸 안 실으면은 얘를 너무 뭐라고 하죠? 너무 의무 부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기로 이제 뭐 결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읽기로는.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죠? 일단은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아스퍼거 증후군은 네. 어, 발달 장애 일종이라고 하네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나오기로는 네. 대인 의사소통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정확히는 네. 모릅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네, 네. 자폐성 장애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런 장애이긴 한데. 네. 장애이다.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 작품이 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네.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냐고요? 네네. 요 작품의 주인공이 네.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라고 나오는데 음. 이 사람이 뭐 학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작품 내에서는 농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뭐 보니까 40일 이후에는 뭐 몇 %의 확률로 내가 돌아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농부의 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보면은 다른 사람의 몸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몸에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민박집 저번에 있던 세계에서는 민박집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은 나를 검사하더니 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국가가 지정한 장애 기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뒤 돌려보냈다. 어떤 선생님이 발달 장애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그쪽이 살기 편할 거라고 해줬다. 나를 아스퍼거라고 말해준 사람은 동생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외계인인지 학자라고 나옵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스퍼거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에게 뭔가 들어가는 거, 빙의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와요. 굉장히 모호하게 나오고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다. 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동생이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농부에 들어가 있는데 농부의 동생이 네. 동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내가 다른 몸에 들어가 있을 땐 다른 동생이 있잖아요. 그런 네. 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동생, 농부의 동생이 보면은 나는 그 오빠가 정상이라고 오빠라고 하던가? 동생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는군요. 네, 네, 헷갈리네요. 네. 동생이 아무튼 오빠 맞네요. 그 엄마가 중학생 때 엄마가 말해줄 때까지 오빠가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빠가 그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정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오빠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근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이 소설의 좀 주제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좀 애들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냥 뭐 쟤는 성격이 저런가 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그걸 어떤 장애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막 좀 뭔가 그 당혹스러우면서도 그 좀 신기한 질문들도 많이 던지잖아요, 아이들이. 그쵸.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무튼 그런 질문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죠. 아이들의 시각은 좀 특별하고 그런 게 있을 때도 있죠. 네. 뭔가 그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선입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작품 얘기는 여기까지 다뤄봤고, 네네. 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을 좀 꼽아 볼까요? 저도 얼마나 닮았는가? 네, 얼마나 닮았는가가 좋았고, 저는 엄마는 초능력이 있어도 좋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짧으면서도 뭔가 좀 임팩트가 있는 걷다 서다 돌아가다도 저는 좋았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얼마나 닮았는가가 참 좋았습니다. 네. 되게 재미도 있고 뭔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SF의 문법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좀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우주선 안에서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법한 그런 전개라던가 이런 게 나오기도 하면서 또 예상을 뒤엎는 전개도 나오면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닮았는가도 재밌었고, 저는 0과 1 사이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들어서 재미있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도 다시 읽었는데도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시 읽었는데도 재밌었고. 네, 재밌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랑 로고스 갤러리 종로랑도 정말 추천드리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게요. 콩땅콩님이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하셨는데 정말로 여기 모든 작품이 다 너무 좋았던. 그 김보영 작가님의 뭐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SF이고 지금 여기와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면서도 지금 이 세계를 아주 샅샅이 좀 보는 느낌? 이 세계를 아주 해부를 해가지고 좀 적나라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고 있으면 뭔가 좀 가슴이 쿡쿡 쑤시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그치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네, 이구영님이 내일 서점 가봐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 좀 이 단편들이 연결되어 있는 단편들도 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작가의 말에도 실제로 네. 이 어떤 작품을 쓸 때 어떤 작품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걸 많이 써주셨는데 굉장히 그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네.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네네. 첫 번째가 이제 컴퓨터와 인간의 사고 체계가 다른 거. 그다음에 뭐 인식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그다음에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적인 사고 그런 사고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있고 네. 또 성차별을 그렇죠. 주제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던 그 붉은 빨간 두건 아가씨. 빨간 두건 아가씨라던가 아니면은 얼마나 닮았는가 그 네. 대작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이 뭐 아이랑 어른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나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거, 뭐 나이 그리고 뭐 어른과 아이의 시각의 차이에 대한 거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두는 작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주제가 굉장히 잘 혼합이 되어 있는 그 조합이 잘 되어 있는 작품들이 모여 있다. 좀 이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또 뭐 그 뒤에 작가의 말도 너무 좋았다 코멘터리가 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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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그렇게 그 문체가 그 좀 유려하게 쓰시지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고 책도 굉장히 그 술술 넘어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술술 넘어가지만 뭔가 좀 음미하고 싶은 그런 문장도 중간중간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주 네. 정말 약간 이럴 때 어휘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표현할 말이 없다. 네. 저희가 다음번에도 또 김부영 작가님 작품을 또 가지고 올 거죠? 네. 다음에는 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트릴로지를 네. 다루려고 합니다. 네. 대학로에서 연극으로도 네. 상연이 되고 있는 작품이죠. 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저번에 연극을 온라인 중계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진짜 그 배우님들도 그렇고 연출분도 그렇고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그런 극이었고 진짜 저는 울었거든요. 보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좋은 극이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책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네. 트위터,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팟빵 같은데 댓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이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됩니다. 네. 댓글은 아무거나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네. 네. 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든 간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봬요. 봄이 네. 거의 다 지나가는데 네. 왜?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포항은 네, 여름이 오는 게 어휘력이 두렵죠? 네. 아이 방송 그 녹화를 끝내고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